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는 연 3%에서 4%로 접어들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시중은행들보다는 약간 금리가 낮은 편이었는데 인터넷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연 4%대에 다시 진입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에 약 4개월 만입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난 집에 최저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3개월 만에 5조 원가량 신청됐습니다. 정부의 예상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정부는 이 대출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토종 OTT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 간의 합병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그간 넷플릭스가 독주했던 우리나라 OTT 시장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토종 OTT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그리고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송현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주택담보대출 금리 네.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예상이 올해 초만 해도 매우 강력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 금리 내리겠네? 이제 이런 전망이 시중 금리에도 반영되면서 이제 집 살 때 돈 빌리러 가면 연 3%대 금리를 제시받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게 다시 4%대로 올라왔다는 거죠. 싼 은행들만 가서 보더라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이 보통 대출 금리가 더 저렴했는데 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4%로 진입한 게 지난해 11월 이후에 4개월 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K뱅크가 3월에 내놓은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4%, 전월에 비해서 0.23% 올랐고요. 같은 시기 카카오뱅크 역시 3.78%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오르는 추세인데요. 5대 은행 중에 3월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 3%로 책정된 곳은 하나은행과 농협뿐입니다. 예. 그리고 2월까지만 해도 5대 은행 중에 4곳의 이 주담대 평균 금리가 3%였었는데 이걸 감안하면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럼 주담대 금리 상승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냐? 말씀드린 미국의 기준금리도 문제가 있지만 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금융에 대한 푸시가 엄청 강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주담대 금리를 계속 낮춰왔는데 예. 올해 3월부터는 반대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이 이젠 대출 좀 그만해줘라. 그렇죠. 여기 사실 몇 달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네. 지난해 말에서 지금 한 3, 4개월 사이에 또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2% 내로 관리해 볼게요. 이렇게 보고는 했는데 네. 이미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자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대출 수요를 낮추려면 결국 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럼 그 기준 금리가 되는 뭔가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네. 정부의 눈치를 좀 보니 요즘 이제 금리 좀 대출 좀 조이라는 분위기구나. 네. 그렇게 판단한 은행들이 오는 손님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네. 가격표를 높이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또 예대 맞은 은행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예금 금리를 많이 줄 수는 없으니 네. 그리고 정부가 또 금리 낮추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상생금융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또 다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금리가 좀 오르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 찾아다니는 분들은
꽤 있을 거고 뭐 항상 있는 건데. 네. 그럼 어떤 걸 좀 찾아보면 그나마 금리가 좀 낮습니까? 일단 주담대 상품 중에서도 주기형이 현재는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대체로 가장 낮은 상품이에요. 주기형이 뭐예요? 이게 대출금 상환 방식이 크게 고정형하고 변동형으로 나눠진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네. 예. 근데 고정형이 다시 이 혼합형하고 주기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형은 간단하게 그냥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바뀌는 방식이잖아요. 늘 바뀌는 걸로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예. 혼합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3년이나 5년은 고정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혼합형이니까. 예. 근데 주기형은 5년 단위로 고정금리가 갱신이 되는 형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5년짜리 고정금리를 계속 갈아타면서 5년마다 한 번씩은 바뀌는 거. 그렇죠. 이게 주기형. 네. 근데 이 주기형 주담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금리 변동기에도 내금리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금리니까요. 그렇죠. 네. 만약에 5년 내 금리가 인상이 돼도 주기형 주담대는 금리 변동이 없지만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 근데 내금리는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단점이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이 주기형 주담대도 크게 보면 고정금리형에 속하죠. 기간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 고정형을 선택했다 그러면 일단 주기형이 됐든 혼합형이 됐든 지금 금리가 더 낮은 걸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시중 이제에서 5대 은행에서 이렇게 주기형 주담대 금리가 다른 변동형이나 뭐 혼합형보다 대체로 낮은 이유는 예. 그리고 밀고 있는 이유는 역시 금융당국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최근에 은행권 주담대 중에서도 완전 고정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정형으로 가는 거, 아니면 주기형 주담대 비중을 30%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미국의 인하 시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을 생각해서 고정금리 확대를 조금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을 대출 받아가는 분들 중에 네, 다들 변동금리만 받아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너무 힘들어지니 우리나라 전 국민 대출 받은 분들이 다 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고정금리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해가 되고 미국은 뭐 대부분 고정금리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요즘처럼 그래도 요즘이 금리가 고점이지 앞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어? 파월도 일주일 전에 절대 인상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얘기한 판에 인상으로는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금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인데 향후 5년간 고점인지 향후 10년간 고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팔라고 하면 바보 아니면 누가 지금 고정금리를 사요? 이것도 영원히 고정금리도 아니고 딱 5년만 고정금리라면 향후 5년간 가장 비싼 금리를 지금 내라는 뜻이니까 아무리 그렇죠. 고정금리가 좋아도 네, 아무래도 은행에 가시면 그래서 지금 주기형 주담대를 많이 이렇게 좀 상품을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다고 해요. 5년 이렇게 고정금리 되는 거 그거를 왜냐하면 많이 팔아야지 30%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도 줄여서라도 억지로 판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줄인 마진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러 오는 손님들한테는 이른바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좋은 뜻이 있는 정책의 결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타이밍상 또는 방법론상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럴 거면 다 국영은행으로 만들지 하는 이야기도 나올 만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요즘 특히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받으러 가시는 분은 이제 잠시 호구가 되고 있다 요즘.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는 게 올해의 정책 그 대출인데 네. 요게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네, 이게 2년 내 출산한 부부에게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빌려주는 상품이잖아요.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5조 2천억 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부가 올해 3분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는 1억 3천만 원인데 이걸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3개월 만에 신청이 들어온 5조 2천억 원을 분석해 봤더니 디딤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제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로 32조 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현재까지 16%가량이 소진이 된 셈입니다. 올해 32조 원 나갈 걸로 추계됐는데 그거에 16%인 5조 원 나갔으면 되게 부진한 거네요. 이제 올해 절반이 대충 지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네. 3분의 1 지나갔다고 치면 한 10조 원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네라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도. 그렇죠. 이게 예상보다 아이를 낳아야지 사실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생각보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아이 낳고 그 다음 달 신청 꼭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네. 낳고 나서 한 2년간 여유는 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신청하시는 건 아닐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부동산 값 잡는 목적으로도 쓰고 잡는다는 게 이제 하락을 막는 목적으로 네. 요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하락도 걱정일 테니까요. 네. 활기를 되찾을 목적으로. 으로도 쓰고 네.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도 쓰고 네. 그런다는 뜻인데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뭐 맞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네. 뭐 이런 분들이 대출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약간 좀 함정이 있다면 조금 전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1%대 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대 저금리 기준을 맞추려면 뭐 상환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4천만 원 이하인데 아이를 출산한 거죠. 그리고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대출 금리는 2%로 뛰고요. 8,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3%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나 앞으로 금리 시장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고점이다. 기다리면 낮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예.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이 넘는 부부라면 과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 넘으면 금리가 3.3이니까 네. 이거는 뭐 시중 금리랑 별 차이가 없다. 그렇죠. 아무 시중 금리가 내리면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어차피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을 고려했을 때는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이야기하셨듯이 뭐 이 특례 대출이 좀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30대 매입 비중이 많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예.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중이 이제 26.1%, 작년 4분기 25%보다 조금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수치로 보면 뭐 1.1%포인트 차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30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 이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크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특례 대출 대상이 9억 원 이하 주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에서 이 30대가 매매하는 주택 건수가 좀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환 대출보다는 매입 수요가 또 늘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요거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한 2억씩 정도 버는 분들에게도 주겠다는 쪽으로 하반기에 바꾼다고 하죠. 네. 하지만 금리도 같이 오른다. 같이 오르기는 하겠다. 야, 요거는 변동하나 봐요. 그때. 네. 1%대 금리를 받으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부부 합산. 그렇죠. 부부 합산 연 4천만 원 이하인데 집을 사서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이도 어쨌든 낳아야 되고 하면 네. 과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네. 거의 없는 확률인데 1%대라고 홍보하려고 붙이는 건 아닌지. 모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돼서는 1%대 저금리라는 게 꼭 붙죠. 네. 자, 손석구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네. 좀 넘어가 보죠. 연휴 기간에 해외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네. 이거는 뉴스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 예전보다는 좀 많이들 나가세요? 이게 작년 추석이 되게 황금 연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로 연차 조금씩만 붙이면 거의 2주 가까이 낼 수 있는 유럽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그 작년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때보다 좀 그 공항 여행객 수가 좀 많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일 근로자 날부터 이제 오늘 대체 휴일까지 엿새간의 황금 연휴인데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연휴 기간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를 오가는 여객 수를 112만 821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평균 여객 수로 따지면 18만 6,800여 명인데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일평균 여객 수가
18만 57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4% 정도. 비슷하군요. 예. 그래서 연휴 기간 승객이 가장 많은 날 오늘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이 우리나라 나가는 나라는 일본.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분들은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좀 늘어야 되는데요. 사실 뭐 해외로 나가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긴 합니다만 네. 바깥에서 좀 들어와야죠. 일본을 예. 정말 많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엔화 값이 뭐 34년 만에 가장 싼 시기다 보니까 예.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는 비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국내 관광지보다는 해외 가는데 해외 중에서도 일본 간다는 분들 많고요. 실제 이제 그 올해 1분기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233만 8,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로 딱 돌려보면 2019년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12%가량 늘어난 겁니다. 더 좁혀보면 지난 3월에 한 달 동안 일본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08만여 명이었는데 예.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66만 명. 5분의 1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체 1위를. 그래서 일본 관광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사를 별도로 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뭐 되는데. 제일 가까우니까요. 네, 일본 그렇죠. 입장에서 봐도.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네. 요즘 우리나라의 OTT,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내면 그 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에 뭔가 변화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넷플릭스가 1등이었는데 이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1등은 1등인데 예. 작년까지 이제 국내 OTT 절대 강자 넷플릭스였는데 그 넷플릭스의 아성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넷플릭스 가입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지난 3월 그 넷플릭스 월간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1,172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2월에 1,251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 달 사이에 8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 달 사이에 줄어든 수치로는 꽤 많죠. 꽤 많이 줄어드네요. 더 최근 수치를 보면 더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OTT 앱 주간 사용자 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예. 지난달 마지막 주차 기준 넷플릭스가 685만 명, 티빙이 435만 명 이런 예.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서 증감률이 넷플릭스가 12% 하락한 반면에 이제 우리 토종 OTT, 티빙과 쿠팡 플레이가 각각 27%, 37% 이렇게 확 뛴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 4, 5개월 만에 30%가 늘었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쿠팡 네.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넷플릭스가 줄고 티빙과 쿠팡 플레이가 는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준다면 아유 경기 안 좋아서 이런 거라도 좀 끊어야 돼요라는 걸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늘고 있다면 넷플릭스가 줄어든 그 넷플릭스 자리를 끊고 네. 갈아탔다. 네. 티빙이나 쿠팡 플레이로 넘어간다. 웨이브까지 끼워 주십시오. 네. 웨이브까지 좀 늘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넷플릭스가 가진 약점이 좀 부각되는 사이에 반대로 이제 토종 OTT들이 그 나름의 카드로 반격들을 하면서 지금 넷플릭스 점유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 OTT가 플랫폼 중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입니다. 프리미엄 기준으로 17,000원.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를 둘러싼 불만이 생각보다 볼만한 콘텐츠가 없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들 눈높이 높아지고 볼 만큼 봐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가 OTT의 뭐 넷플릭스의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최근 보면 예전 그 오징어 게임 같은 대박 히트작들이 없잖아요. 많기는 많은데 딱히 예. 손 가는 건 없다. 네. 반찬 많은데 별로 맛은 없네. 이제 이런 느낌.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용자 감소의 배경으로 분석이 되고 이런 사이에 지금 토종 OTT들이 판을 흔들 승부수를 띄었는데 그게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티빙이 3년간 한국 프로야구 KBO 그 유무선 독점 중계권을 따내면서 올 시즌부터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야구 보려면 이거는 가입해야 된다. 그렇죠. 효과를 거두죠. 예. 그래서 야구 중계 시작 이후에 티빙의 신규 설치 건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71만 건, 넷플릭스 대비 2.5배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티빙하고 웨이브가 토종인데 두 개가 2등, 4등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등, 4등인데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합병하면 넷플릭스보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 기준으로 살짝 올라섭니다.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티빙은 아시겠지만 이제 CJ 그룹 계열이고 웨이브는 애초에 지상파 3사가 주축이 돼서 만든 OTT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회사의 합병을 하면은 일단 점유율로도 넷플릭스를 살짝 넘어설 수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경쟁력도 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예.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또 요금제 등도 좀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판을 그렇습니다. 흔들 수 있는 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영식 씨가 보내주신 재밌는 질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ETF라는 상품 중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미국 S&P 500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던데 혹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는 없습니까? 없으면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주시면서 본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나라 집값이 자꾸 들썩들썩 오르는 이유가 무주택자들이 집값이 자꾸 오르면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대출을 잔뜩 받아서라도 무리해서 자꾸 집을 사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하나 만들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해주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여윳돈 있을 때 그 ETF에 투자할 거 아니냐. 그러면 무리해서 집을 안 사도 되고 그러면 집값도 비교적 안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의 배경까지 좀 설명해서 덧붙여 주셨습니다. 결국 집값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만들면 집 안 사고 그 대신 그 ETF를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집값도 안정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요.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려면 그 ETF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그 금융회사가 실제로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2배 오르면 1,000만 원을 그 주택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야, 집값 2배로 올랐으니까 내가 투자한 돈 1,000만 원도 집값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2,000만 원 됐겠네? 내 돈 2,000만 원 줘. 이제 나 이제 투자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예, 2,0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려면 실제로 뒤에서 집을 직접 구매해서 갖고 있다가 팔아서 드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ETF가 다 그렇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서 움직이는 비트코인 ETF는 실제로 운용사가 뒤에서 진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고 금 가격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금 ETF도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모아서 실제로 뒤에서 금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파트 ETF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그 다음 날부터 고객들이 그 ETF에 투자를 할 거고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실제로 뒤에서 이 아파트를 계속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아파트 ETF라는 걸 만들면 아파트를 구매할 투자자는 아파트 대신에 ETF를 사니까 집값이 덜 오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ETF에 몰린 자금으로 결국 뒤에서는 아파트를 계속 사들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값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단돈 10만 원으로도 그 아파트 ETF를 살 수 있으니까 집까지는 살 생각이 없었던 투자자들도 한 500만 원어치 그 ETF 사볼까? 라고 해서 사게 되고 그런 투자자들이 한 100명만 모이면 한 5억이 되니까 그럼 또 집 한 채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의 수요가 더 많아져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영식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